전 세계 주요 강국들이 자국 무기를 버리고 한국산으로 전면 교체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세계 최강 대국들의 방위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마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K방산의 놀라운 비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파리의 푸른 하늘 아래 국제방산 세미나장은 각국 대표들로 북적였습니다. 전시관으로 들어서니 최첨단 무기 체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각국의 부수마다 눈부신 기술력을 뽐내는 무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특히 한쪽에 자리 잡은 한국 부스는 단정하면서도 기술적 완성도가 돋보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국방부 소속 군사 컨설턴트이자 나토 자문관 에밀리아 브루넬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럽 국가들의 방위체계 현대화 자문을 맡고 있었죠. 한국 부스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전시된 무기체계를 살펴보는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중국은 냉전 시절부터 소련 기술을 활용해 발전했고 지금은 러시아보다 더 뛰어난 무기를 생산합니다. 한국은 냉전 때까지 미군 장비를 사용하던 나라가 아닙니까? 중국 국방대 교수 첸지에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일본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F2 전투기나 C2 수송기를 독자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독자 플랫폼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덧붙였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부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과연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제 손에 들린 태블릿을 열어보니 오전에 받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의 실전 투입 결과였죠. 보고서에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K9 자주포의 정밀 대응 기록과 필리핀 공군의 FA-50 가동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용 장비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시스템이잖아. 무심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방상이업 연구개발 이사 윤석필이었죠. 그는 말없이 제 옆에 서서 커피잔을 내려놓고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실전 기록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 하지 않아요. 보여주는 것으로 말합니다. 윤석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필리핀 공군의 FA-50이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 연평도 포격 당시 정확히 대응하는 K9 자주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뭔가가 확 깨달아졌죠. 수십 년 전 미군 헬멧을 물려받아 쓰던 나라에서 이제는 자국의 전투기와 자주포로 실전에 투입하는 국가로 성장한 것입니다. 숫자와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나토 동료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주자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K9의 정확도와 FA-50의 높은 출격률에 감탄했죠. 냉전 시기 군사 기술을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한 것입니다. 동유럽의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며 긴장감이 감돌던 2022년 여름, 폴란드 바르샤바의 국방부 건물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러시아의 움직임이 위협적이던 시기, 유럽 전역은 신속한 방위력 증강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제가 나토 자문관으로서 폴란드를 방문한 그날,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1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를 포함한 초대형 계약이었죠. 발표가 있자 회의장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체계 자체를 들여오는 수준입니다. 유럽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 현지군 훈련장으로 이동한 저는 K2 전차의 시연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일의 러파르트2와 비교해보니 가격은 50% 저렴하면서도 나토 호환성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모습이었죠.
K9 자주포는 폴란드 시범 훈련에서 자동 사격과 실시간 표적 추적에 성공하며 현지군 장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전장에서 바로 사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폴란드 육군 장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FA-50 전투기였습니다. 기존의 훈련기와는 달리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폴란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함께 FA-50PL이라는 업그레이드 모델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기술 협력으로 확장된 사례였습니다. 윤석필 이사와 함께 공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하면 그 나라의 전략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기 판매와 다른 점이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를 생산하는 계획까지 발표된 것이었습니다. 2026년부터 폴란드 현지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죠. 이는 단순한 구매국을 넘어 기술 이전국으로서의 관계로 발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기자회견장에서 그의 발언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북한의 위협 속에서 국방력을 발전시켜온 방식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유럽 방산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무기 체계가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것이었죠.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실전 능력, 호환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한 공급 능력으로 유럽의 방위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 건물은 겨울에 차가운 빛을 받아 더욱 웅장해 보였습니다. 2023년 초 유럽 전역에 퍼진 불안감은 이곳 회의실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럽연합 방위정책회의에 초청받아 자리에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1,500억 유로 규모의 방위산업 보조 프로그램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생산 라인이 노후화되었고 단가 문제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 방위 산업의 중심이었던 국가들이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한국의 방산업체를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신속한 납기와 나토 기준 부합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차례가 돌아오자 저는 솔직하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독일은 느리고 프랑스는 비쌉니다. 현 상황에서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한국뿐이죠. 제 말에 몇몇 대표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윤석필은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하며 한국 무기 시스템을 직접 시연했습니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웨덴의 국방 관계자들 앞에서 진행된 시연회에 저도 참관했죠. 윤석필이 발표 중 언급한 납품 기간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평균 60에서 90일 내에 납품이 가능합니다. 윤석필의 발언에 객석에서는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유럽 방위산업 표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18개월에서 36개월이 일반적이었죠. 윤석필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유사시 대비 전력을 실전처럼 다룹니다. 한국은 항상 전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말에는 70년 넘게 분단 상태에서 살아온 전쟁 준비가 일상인 나라의 현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논평도 내놓지 않았지만 제가 우연히 접한 미 공군 내부 보고서에는 주목할 만한 구절이 있었죠. FA-50은 동남아 시장에서 F-16의 가장 큰 위협이다. 미국마저 한국의 무기 체계를 경쟁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이제 한국 무기가 필수적인 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력화가 가능한 현실적 무기 공급국으로 한국이 부상한 것이죠. 전통적으로 방산 선진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의 자존심은 상처받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한때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나라가 이제는 유럽 국가들이 의지하는 공급자가 된 것입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신속함과 성실함이라는 한국인의 장점이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나토 본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것은 세계 군사 질서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사막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아부다비의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2022년 초 아랍에미리트 방위산업 박람 회장은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로 가득 찼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곳에서 목격하게 될 놀라운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죠. 한국의 방공 미사일 시스템 청운기, 중동 방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한국산 청궁이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이루어진 단일 방공 시스템 계약 중 가장 큰 규모였죠. 계약 체결식에서 무함마드 왕케 세자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무기 시스템에는 정밀성과 책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말했고 저는 왕세자의 표정에서 진정한 신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우기 미사일 시스템의 사막 환경 적응 능력과 정밀도는 중동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죠. 특히 고도시보에서 20km의 요격 능력은 이 지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방어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24년 9월, 이라크가 26억 달러 규모로 천궁이 8가의 포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중동 2개국 이상이 한국 방공 시스템을 실전 배치하게 된 것이죠. 현지 언론은 천궁을 중동판 아이언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라크 국방부 초청으로 바그다드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 시스템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현지 교육 훈련과 유지보수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다드 외과계 훈련장에서 청웅이 시스템 교육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윤석필은 현지군 관계자들 앞에서 진행된 시연장에서 인상적인 발언을 했죠. 우리는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판매합니다. 그것이 한국 방산의 철학입니다. 윤석필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현지군 관계자들이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청웅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었죠. 특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성능을 갖추면서도 운용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옛날 중동에서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일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던 나라가 이제는 첨단 방공 시스템으로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청웅이 시스템이 중동의 방공망에 통합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방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십이었죠. 한국의 방어용 무기 시스템은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런던의 윈저 호텔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은 예상치 못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2024년 4월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중국 대표단의 발표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는 소식이었죠. 이는 분명 한국 방산 수출망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미군에 사용되는 것은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 발표 직후 저는 첸지의 교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아 씨, 기술 없이 조립만 하던 나라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첸지에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분명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방산 성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중국 무기를 제치고 한국 무기가 선택받는 상황이 불편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에 대한 국제적 신뢰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공군이 공개한 FA-50 작전률 통계가 결정적이었죠. 두 나라의 공식 발표는 FA-50의 정비 효율이 F-16보다 높고 실제 배치된 전투 출격률도 더 높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자카르타 공군 기지에서 만난 윤석필은 중국의 압박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완성한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해 왔습니다. 윤석필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자체 기술 개발에 꾸준히 투자해 왔고 그 결과 이제는 중국마저 견제하는 기술 독립국이 된 것이었죠. 이는 마치 IMF 외환위기를 이겨낸 한국의 끈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사용국들이 모여 사용자 협의체, 일명 K무기, 유저 클럽을 결성한 것이었죠. 이는 방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한 저는 폴란드 장교의 발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함께 사용하고 함께 지킵니다. 이것이 K방산이 가져온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입니다. 폴란드 장교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K무기 유저 클럽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국제 안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더 강화되었죠. 이는 기술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진정한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국제 안보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글로벌 안보 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력과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이 있었습니다. 2024년 초여름, 저는 한국항공우주 산업본사에서 열리는 특별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KF-21 보람의 전투기였죠. 2026년 대량 생산을 앞둔 시제기가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활주로에 들어서자 은빛으로 빛나는 KF-21의 날렵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용은 기존의 어떤 전투기와도 달랐습니다. 날개 아래로 다양한 무장이 장착될 수 있는 하드포인트가 있었고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였죠. 이건 4.5세대가 아니라 사실상 5세대라고 봐야 합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고 주변의 나토 관계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공중과 지상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일부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은 분명 기존의 분류를 뛰어넘는 전투기였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발표회 중간 윤석필은 저를 별도의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정보를 접하게 되었죠. 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KF-21 공동 개발 및 부품 생산 참여 논의에 돌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협상하느니 한국과 함께 만들자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윤석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전투기 개발에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이는 한국이 단순한 무기 생산국을 넘어 기술 개발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욱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목격하게 되었죠.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기,
무인 전차 등 미래 전장을 위한 첨단 무기 체계가 개발 중이었습니다. 특히 기존 무기 체계와의 통합 운용 시스템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형 무기 통합 모델이 나토의 표준 운용 매뉴얼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연구소 관계자가 자부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기술을 넘어 운용 체계까지 한국이 세계적 표준을 제시하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군사 선진국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체계를 뛰어넘는 혁신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따라 이어진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듯 했죠. 과거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KF-21과 첨단 AI 무기 체계의 등장은 한국 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세계가 한국의 기준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한국 방산 역사를 조사하기 위해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여정이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문서 보관실로 안내된 저는 역사적 자료들 사이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뿌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1970년대 초기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녹슨 탄피와 M1 소총을 들고 자갈길을 걷는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시절 한국은 미국에서 물려받은 중고 무기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윤석필은 캐비닛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1973년 중화학공업 발전 계획이었죠.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주국방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오늘날 한국 방산의 기초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발 한 발 국방 기술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총기와 포탄을 생산했고 점차 범위를 넓혀갔죠. 윤석필이 설명했습니다. 문서들을 더 살펴보니 한국 방산의 성장 곡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1910년대의 총포, 1990년대의 장갑차, 1990년대의 전차와 자주포, 2000년대의 함정과 항공기까지 단계적으로 발전해온 모습이었죠.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은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급하고 우리가 책임집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안보에 기여하게 된 것이죠. 윤석필은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 관심을 끈 것은 2024년 방산 수출 통계였습니다. 한국은 그해 1,703억 달러의 방산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한 것이었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위권 밖이었던 나라가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찾은 식당에서 저는 우연히 한국을 방문 중이던 폴란드 군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들려주었습니다. K방산은 단순히 싸고 빠른 게 아닙니다. 철학이 있는 무기입니다. 실전에서 병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무기죠. 폴란드 군 관계자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실제 분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이었죠.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성장한 50년의 역사가 대전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 세대가 이룬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발전이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겪었던 전쟁의 아픔을 다른 나라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위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식 세대가 만든 무기가 이제는 전 세계를 지키는 역사적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2024년 겨울 이곳에서 열린 국제방산 포럼에 한국이 특별 연사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 자리에서 목격하게 될 새로운 변화에 기대감을 느꼈죠. 포럼이 시작되기 전 윤석필과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의 근본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막고 싶었습니다. 억제는 최고의 방어입니다. 한국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나라이기에 무기 개발의 궁극적 목적이 평화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윤석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말은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KF-21과 청운기가 각각 억제력 중심 무기로 나토와 중동에서 정식 채택되었다는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죠. 이는 더 이상 한국이 단순히 싸고 좋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적 안보 협력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KAI, LIGNX1 등 한국 방산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장기 협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이 협정들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교육, 운용, 정비까지 포함하는 전체 안보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방산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라 안보 시스템 수출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고 안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다양한 국가의 방산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었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여해 한국 방산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도 한국의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저는 연단에 올라 마무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방산 및 안보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때입니다. 한국은 무기보다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최고의 방위는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 말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 대표단을 만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안보를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나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한 나라가 이제는 전쟁을 막는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식으로 안전을 지켜간다는 현실은 분명 역사의 아이러니였지만 동시에 큰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기도 했죠. 제 머릿속에는 윤석필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구축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분쟁의 땅이 아니라 평화의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었죠. 모든 여정의 끝에서 저는 한국이 걸어온 길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도약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방산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한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는 단순한 전투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억제력이자 국제안보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나라임을 한국이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전해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